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지금부터 한번 정밀 분석, 심층 평가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평가 들어보려고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재선도 축하드리고 원내 수석 되신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할 일이 많네요. 앞으로 엄청 바빠지실 것 같은데. 지금도 바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요. 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기자회견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방송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일단 대통령이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화면에 제일 먼저 비춰진 모습. 우리가 보통 바스트샷이라고 하거든요. 딱 했는데 좀 어둡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둡다. 네, 어두운 느낌이었고 그 자신감이 좀 보여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굳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또 봤더니 중요한 건 총선에 대한 민의를 받고 변화에 대한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걸 비춰줘야 되는 건데 그 표정 그대로 그냥 굳어 있고 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이 국정이 좀 심히 우려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좀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우리 수석께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영수회담에 배석하셨었잖아요. 네, 배석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 자세나 내용과 어제 기자회견을 비교를 하면 거의 똑같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영수회담을 할 때는 좀 더 여유롭고요. 또 웃음도 있으셨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안에 대한 어떤 현안에 대한 것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똑같았어요? 예, 똑같다고 볼 수 있고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이라든가 대국민 담화라든가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은 제가 그대로 보면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거, 지금에 있는 자기 정치 스타일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담화문이 됐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볼 때 눈높이 또 변화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굵직한 어떤 계기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수회담이 있었고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계기를 관통하는 핵심적 어떤 상황 인식은 거의 똑같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상황 인식을 통해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국무회의가 끝나고 비판의 칼날이 상당히 셌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수회담 마찬가지고요. 이번 기자회견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대통령이 과연 이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어제 딱 보면서 검찰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검찰 정치? 예. 어떤 면에서 그 점을 강조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예.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검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 법리적인 해석.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거든요. 정치는 민심의 순리를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순리를 가야 되는 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까지 법적인 해석을 통한 법리가로서의 모습을 갖단 말이죠. 사법적 관점. 네, 사법적 관점이라는 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과 대통령이 된 이유와 앞으로도 그렇다고 하면은 또는 이제 그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여전히 앞으로 국정 기조는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사과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에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사과라는 의미 부여 이전에 그럼 국민들이 그 전에 사과를 요구했고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늦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늦은 거에 대한 사과를 더 진심 어리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민심을 좀 어느 정도 조금 수용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대통령이 그러면 약간 고개를 숙였지만 그 고개를 숙인 내용을 보면 진심이 있느냐. 국민들이 볼 때 그 진정성과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로서 이제 좀 더 명확해진 게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거부를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를 시사한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 일단 최상병 특검법은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저는 통과될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사실은 이제 통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민심이 저는
이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간 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네. 그러면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고 이걸 수사하려고 했던 그 박정훈 대령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러면 이것은 법률가로서도 이걸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국민이 이제 실망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지금 기자회견의 민심과 막상 거부권을 했을 때의 민심은 더 저는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최상병 특검법에서 비교적 명확하고 단호하게 네네. 입장을 밝힌 게 대국민 입장 1000명일 수도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로 그러니까 그 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의 뜻은 이러하다,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던지는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그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최종 투표 결과는 사실상 낙관하기는 어렵죠. 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했을 경우에 네네.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회 3분의 1 통과한다라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어요. 거기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최소 20표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건데 17표라고 봐야 되는데 의석수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도 안정권이 한다면 20석 가까이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표 단속을 엄청 할 거고요. 네네. 지금 당장 5월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의 질타가 매우 클 거고 막상 본회의가 열린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거부를 했을 때 또 표를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 민심의 질타가 클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이미 추경호 대표가 어제 얘기하는 걸 보고 네. 이 두려움의 발로구나. 민심의 회초리가 더욱더 두렵구나. 이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읽혔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그럼 이제 바로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 들어가는 겁니까? 네, 바로 들어간다고 지금 원내대표도 얘기했고요. 민주당은 그 이전부터 이미 일관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22대 국회와 더불어서 개원과 더불어서 바로 다시 최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어제 나온 그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제일 현안이거든요. 제일 과제인데 인구 소멸의 위기고 결국은 인구가 소멸하면 국가 소멸의 위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동안의 저출생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과 예산이 투입됐는데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 부처를 관할하고 하는 통괄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 조정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총선 준비하면서 이 저출생 관련된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저출생 예산이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되더라고요. 연휴. 왜 그러면 정부에 여러 부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방자치도 그렇고 이거를 세수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출 구조 조정을요. 그러려면은 이런 통괄 정부 부처가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정책적 측면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 좀 정치적 측면으로 국한해서 질문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위해서 정부 조직법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폐지도 못하고 존치도 어정쩡한 여성가족부 문제의 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여야가 봤을 때 최종 목표는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우리 김행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부 조직 개편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그 수석님의 말씀은 지금 두 개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도 존치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저출생 대응 기획부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책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조직 개편을 할 때 그것이 정부 조직이 어떤 취지에서 하겠다라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 좀 더 들여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이제 검토가 안 된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른 사안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원을 앞두고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영수회담 뒤에 나타났던,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두 분 간의 어떤 그 소통의 그러니까 시작, 이렇게 혹시 의미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 대통령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거고요. 또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라는 일말의 어떤 모습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정치가 실종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네. 여당을 거수게 하고, 사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있는 가운데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동안 협치가 안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여당을 거수게 하고 특히 야당의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을 배제하는 정치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야당 대표와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뭐 읽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비공개 원내 대책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와 관련한 법안들, 네네.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맞죠? 비공개회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생회복 긴급조치와 관련 법안들은 저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25만 원 지급 그렇죠. 관련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걸로 이해가 되는데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은 뭔가요? 이거 가장 큰 문제는 국정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기문란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역시 최상병 관련된 부분이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는 국정기조 전환하는 가장 근본적 계기고 대통령의 변화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재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보수 언론은 크게 키웠던데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게 맞습니까? 그거까지는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직은 없고요. 예. 이 종부세와 관련된 원래 취지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원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초고가 주택, 초호화 주택 한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였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 기준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100만 인구가 넘을 정도로 가구 수로 보면 상당한 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늘 있어 왔는데 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내용을 제가 더 알아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제 원내 대표단하고 공유된 내용은 아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공론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표께서 어디 방송에서 말씀하셨나 보죠?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이제 상대가 이제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제 물론 원내 수술 아직은 아니니까 미정입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날을?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 경험도 아주 풍부하시고요. 또 장관도 하셨고 그 전에 이미 원내 수석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항상 국민의힘의 여당의 모습을 보면 위기라든가 국민의 민심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는 꼭 TK 지역으로 가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TK 지역인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보다는 수세적인 모습, 방어적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고 확장성을 가고 민심의 바다로 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민심을 자신들의 수성의 단계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독자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도 어느 정도 목소리도 내고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왜? 그 지역적으로 TK 알겠습니다.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지역도 있을 수도 지역도 있다. 지역이지만 경제부총리 출신이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완전히 저지선을 확실하게 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추경호 부총리 시절에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예. 경제 점수 낙제점 받은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하위권에 있었던 나라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거의 책임자가 추경호총리인데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 경기 불황형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근데 이 경기 불황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이 가장 어려우니까 소비 쿠폰 형태로 해서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치킨도 먹고 아니 뭐 네네. 장바구니 가서 좀 뭐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 좀 물꼬를 트자는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견례부 좀 뜨거울 것 같아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사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